챕터 2 시작하겠습니다. 오비탈과 원소의 주기율입니다. 자, 제1절 오비탈이에요. 자, 전자 껍질. 자,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를 말하며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껍질을 K껍질,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L껍질, M껍질, N껍질을 한다. 자, 이 주양자수와의 관계, 주양자수 N이라고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오비탈의 상대적인 크기 또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동그라미 2번, N은 양의 정수 1, 2, 3, 4이다. 자, 동그라미 3번, N은 1, 이거를 K껍질, N 이퀄 2, L껍질, N 이퀄 3, N껍질, N 이퀄 4, N껍질이 된다. 주양자수는 전자껍질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그림 그려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제가 원자는 뭐를 생각하라고 했죠? 양파. 기억하세요? 양파 어떻게 생겼어요? 양파 알맹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양파 껍질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양파 알맹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파 껍질에 해당되는 파트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했죠. 자, 요거를 제가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그리고 중성자는 제로 전기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죠.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핵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플러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원자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다음에 전자 껍질을요, 제가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각된 거죠. 이렇게 확대해서 제가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원자핵으로부터 제일 첫 번째 껍질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화학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냐면 N 이퀄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N을 뭐라 하면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그래요. 요 주양자수는 아까 뭐예요? 전자 껍질이 핵으로부터 첫 번째 껍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과 같고, 그 다음에 한 다음 시간 정도 배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고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 주기가 이 전자 껍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번째 껍질은 N 이퀄 1, 그 다음에 주양자수 1, 그렇죠? 그 다음에 1주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자핵으로부터 두 번째 껍질이에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N 이퀄 2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2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핵으로부터 세 번째 껍질이니까 N 이퀄 3이 될 것이고, 이거는 N 이퀄 4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껍질을 말 그대로 첫 번째 껍질, 이걸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하니까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학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약속을 한 거냐면 N 이퀄 1, 즉 핵으로부터 첫 번째 껍질을 뭐라고 명명하면 K껍질, 알파벳 K예요. K껍질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K껍질. 그 다음부터는 알파벳 순서대로 읽어주면 돼요. K가 뭐예요? K, L, M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N 이퀄 2, 즉 두 번째 껍질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L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세 번째 껍질은 무슨 껍질이 되죠? N껍질, M껍질,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은 N껍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알아본 요만큼은 지금 다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요거. 지금 저희 읽어본 거.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 봐요? 이제 오비탈 볼게요. 오비탈입니다. 자, 정의부터 볼게요. 전자가 원자핵의 주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확률 함수의 개념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비탈, 전자가 존재하는 방. 종류에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등이 있다. S, P, D, F. 자, 요거를 어디다가요? 아까 그렸던 그 그림과 좀 접목시켜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죠. 자, 예전에는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자라는 애가요, 이 원자핵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동심원 있잖아요. 요 동심원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옛날 과학자들이. 근데 시대가 흘러가지고 얘네들 잘 관찰해 보니까는 어떻게 도냐면은 이 동심원을 이렇게 따라서 그대로 도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돌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돌기도 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돼요? 원자핵 주위는 어느 지점까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과학자들이 오비탈을 정의한 거냐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어떤 공간,
공간적 의미로 요 정도쯤의 전자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간이란 말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서 그걸 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오비탈은 정의합니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지금 전자 껍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당연히 오비탈을 기재할 수 있게 돼서 그 작업을 지금 해볼 거예요. 근데 앞서서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오비탈은 종류가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등등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부터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좀 되게 많습니다. 좀 어려워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에요. 원자 핵으로부터 첫 번째 껍질, 즉 N=1에는 오비탈이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N=1이니까 한 개 들어갑니다. 한 개. 그럼 한 개가 들어가는데 S, P, D, F 중에 어느 게 한 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한 개. S 오비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껍질은 S 오비탈이 들어갑니다. 자, S 오비탈은 거기 안에 전자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전자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 했잖아요. 이 방이 몇 개냐? 방이 한 개예요. 방이. 이 방수예요. 방수. 방이 한 개입니다. 한 개. 근데 이 방 안에는요, 전자가 항상 쌍으로 들어가요. 몇 개 들어가요? 두 개 들어가요. 전자 들어가는 거. 전자 수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 요렇게. 요렇게. 이건 화학하는 사람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오비탈적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껍질이라는 의미고, 요거는 오비탈이라는 의미고, 요거 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껍질 가요. 자, N=2예요. N=2니까 오비탈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S, P, D, F 중에 두 개가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두 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두 개. 어떻게 돼요? S, P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수는요. S 오비탈은 방이 몇 개 됐어요? 한 개. 그렇죠? P 오비탈은요. 방이 홀수로 늘어나요. 몇 개요? 세 개예요. 세 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전자 수는 S 오비탈은 몇 개 들어가요? 방 하나당 두 개 들어가니까 S 오비탈은 두 개 들어가네요. 다음에 P 오비탈은요. 방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니까 방마다 두 개 들어가니까 전체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전체 몇 개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는 게 전체가 8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8개. 자, S 오비탈 때는 몇 개 들어갔어요? 전자가 2개 들어갔고, P 오비탈 N 껍질 N=1일 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N=2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전체가 8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8개.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두 번째 껍질이잖아요.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은 몇 개 들어갔어요? S 오비탈은 2개. 두 번째 껍질에 P 오비탈은 6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각형 알아요? 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 각형 중에 가장 안정되고 이상적인 각형이 몇 각형인지 아세요? 팔각형이랍니다. 팔각형.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팔각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 겨울에 눈 막 오잖아요. 눈 올 때 그 눈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밖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몇 각형인지 아세요? 이게 팔각형이네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안정된 걸 의미한다고요. 이 전자라는 애들이 굉장히 작아가지고요, 이 껍질 내에는 몇 개가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8개가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리스어인가요? 그거로 이 8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옥타예요, 옥타. 옥타로 해서 그걸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옥텟 구조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텟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전자가 8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8전자석을 그럽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화학 결합이나 화학 반응 막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요, 이 전자 껍질에 몇 개, 8개를 갖기 위한 행동들을 막 취해요, 액션들을. 왜? 그게 안정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건 제가 나중에 좀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예요? 8이라는 거, 옥텟 구조라는 거, 8전자선이라는 거, 전자애들은 어떻게 한다? 껍질에 몇 개가 들어오게 한다? 8개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요. N=3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오비탈 S, P, D, F 중에 몇 개 들어오겠어요? 3개 들어와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S, P, D 들어와요. 자, 방. 제가 그리지 않을게요. 쓰기만 할게요. 자, S 오비탈 방 몇 개 있어요? 1개. P 오비탈 몇 개 있어요? 3개. D 오비탈 몇 개 있어요? 방이? 5개이네. 5개. 자, 들어가는 전자수. S 오비탈 몇 개 들어가요? 2개. P 오비탈은요? 3, 2, 6이니까 6개.
d 오비탈은 5 곱하기 2니까 10개. 전체 몇 개 들어갑니까? 18개 들어가네. 2, 6, 10 해서 전체 18개의 뭐야? 전자가 들어가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오비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3, 세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몇 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p 오비탈에 몇 개 들어가고요? 6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d 오비탈에 10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n 이퀄 4일 때요. 볼게요. 빨리 볼게요. s, p, d, f 오비탈 들어가겠네요. 자, 전자수요. 암산을 해볼게요. 방 1개, 방수 1개, 3개, 5개, 7개. 됐죠? 전자수는 1개에 2개, 여기 6개, 그 다음에 여기 10개, 예, 18개. 전체 몇 개 돼요? 32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씁니까? 4, s오비탈에 2개 들어가고, 4, p오비탈에 6개 들어가고, 4, d오비탈에 10개 들어가고, 이건 안 쓸게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이 오비탈이라는 거는 안정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축적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험적으로 보니까는 요 d 오비탈 있죠. 그리고 이 s 오비탈 있죠. 즉 3d 오비탈하고 4s 오비탈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니까요. 누가 더 커요? 얘가 훨씬 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안정된 상태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3p6 오비탈 다음에 3d10 오비탈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요? 4s2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실험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세 번째 껍질에도 최종적으로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8개가 들어가려고 안정한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 드린 거죠? 여기까지. 다음에 3번에 이제 오비탈 수예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볼게요. S오비탈은 몇 개 들어간다 했어요? 2개. 방이 하나인데 전자가 2개씩, 한 쌍으로 들어가니까 2개 들어가죠. 자, P오비탈은 방 3개, 그러니까 6개, 3 곱하기 2. D오비탈은 몇 개요? 10개. D오비탈은 방이 5개니까, 7개니까 14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방수가 하나, 3개, 5개, 7개. 전자수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2씩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수 용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1번. 오비탈 전자 표시법이에요. 그렇죠? 자, 기호로 표시하는 거고 방으로 표시하는 거. 요 둘 다 배웠어요. 자, 한번 볼게요. 기호로 EP4라고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2. 이거는 주양자수. 그렇죠? 두 번째 껍질 얘기하는 거죠. 2주기. 그다음에 P는 오비탈 종류 중에 하나인 거. 그다음에 여기는 지수에 들어간 건 들어간 전자수라는 거 설명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다음에 2번에 오비탈 전자 채우는 순서라고 했어요. 안정된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s2, 요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렇죠? 1s2, 2s2, 2p6, 3s, 3p6 다음에 3d10이 나와야 되고 4s2가 나와야 되는데 에너지가 어느 게 더 낮다? 안정된 상태로 가려면 4s2가 3d10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4s2가 들어온다.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몇 개 있다? 8개가 있다. 옥텟구조, 그거 만족한다는 거. 그래서 요 순서도 어떨 때는 예전에 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오비탈, 세 번째 껍질 오비탈, 네 번째 껍질 오비탈 이렇게 써놓고요. 이거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 사선을 긋습니다. 그 순서대로 안정되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1S, 2S, 그 다음에 2P, 3S, 3P6, 4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3번 전자 배치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 설명드리지 않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전자 배치의 예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처럼 하셔야 돼요. 저처럼.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S2, 2S2, 2P6, 3S2, 3P5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전체 전자의 개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지나서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라는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 주기율표에서 여러분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그 안에서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먼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그래서 먼저
전체 전자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개수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지수에 있는 전자수를 요 숫자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부터 몇 가지, 5까지 쭉 더해요. 그럼 전자가 몇 개예요? 17가닥이 나왔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핵은 플러스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플러스인데 핵에다가 원자핵에다가 양성자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7개에서 이렇게 먼저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와 같고 중성원자일 때 전자수랑 같았잖아요. 17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전자가 17개라는 얘기는 양성자수가 17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성자수. 그다음에 껍질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첫 번째 껍질 무슨 껍질이에요? 껍질 안 쓸게요. K 껍질, L 껍질, N 껍질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몇 개 들어갔어요? 최대? 2개. 그렇죠? 두 번째 껍질은요. 8개 들어가잖아요. 세 번째 껍질도 8개 들어가는데 맞죠? 근데 여기는 몇 개 들어가요? 최종적으로 7개만 들어가요. 17개니까 여기 7개. 그래서 투합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17개가 들어간다.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바로 금방 17개라는 원자 번호가 17번이라는 의미거든요. 좀 17번은 외울 거예요. 염소예요. C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7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걸 보시면은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건 요거예요. 요거. 다른 게 아니라 요거. 지금 제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즉 M 껍질에 있는 특히 여기 몇 개 들어있어요? 전자가 7개죠. 요 전자를 우리가 특이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 말해요. 자,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전자가 원자핵은 움직이지 못하고 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화학 반응과 결합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전자가 나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화학 반응과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화학 반응과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한다 했어요? 안정되려고. 결국 아까 바로 설명드렸는데 최외곽 전자가 맨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가 몇 개일 때 8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어떤 액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맨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 7개잖아요. 그럼 얘가 8개를 만족하는 방법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서 8개를 만들거나 아니면 전자 7개가 다 나가서 두 번째 L껍질로 가서 8개를 만족시키거나 이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느 방법을 취할 거예요? 하나를 얻겠어요? 7개를 버려버리겠어요? 하나를 얻는 게 쉽죠. 자, 그러면 전자가 하나가 들어오면 일량 전자 어음 아니에요. 그렇죠? 얻으면 뭐가 돼요? 음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를 받아서 하나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존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CL은 그래서요. 자연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면 CL 마이너스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걔가 뭐 때문에? 옥텟 구조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외곽 전자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하다는 거. 얘네가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나 화학 결합을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주원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파악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최외곽전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전자가 나오거나 이런 오비탈에 대한 기호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됐죠? 그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선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 한번 정해 볼게요.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하나 또는 수개의 불연속적인 선들이다라고 했고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거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빛이 오잖아요, 빛. 빛이 이렇게 오면, 이게 빛이 오면, 이게 이제 프리즘이에요, 분광기. 저 빛을 이렇게 분산하는 장치죠. 이 분광기에다가 여기다 스크린을 달아놔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스크린에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그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해가지고 그 보이는 거. 그건 뭐예요? 가시광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이죠. 그리고 적색의 바깥에 있다서 여기는 뭐냐면 적외선 영역. 여기는 보라색을 이제 자색이라고 하죠. 자색의 바깥에 있다고 해서 여기는 자색의 자외선의 영역. 이렇게 스크린에 나타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죠? 적외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과시광선, 우리가 눈을 보는 경우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 선에 해당되는 거죠. 요건 보이고 요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분광기를 통해서 분산돼 가지고 스크린에 비치면 어떻게 해요?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즉 결론적으로 이게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불연속적이에요? 그렇죠. 불연속적이라는 거. 이 선 스펙트럼을 딱 생각하면 뭐냐면 이 불연속적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필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면은 그냥 선 스펙트럼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요? 아, 불연속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식당 가잖아요. 식당 가면 예전에는 밥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뭐 그랬어요? 식사비를 나중에 지불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가면은 뭐 키오스크라고 그래서 먼저 계산하고 음식을 하다 먹고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라고 하죠. 선불. 자, 선 스펙트럼은요 뭐야? 아, 불연속이라는 거. 뭐야?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자고요. 굉장히 이론적으로 보면 복잡을 한데 문제 풀이에 있어서 내가 답을 고난할 때 되게 쉬워요. 뭐만 생각해요? 아, 선불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한 번은 읽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보다 이 선불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율.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원소의 주기율표. 자,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원소들을 밑줄 하나 그으세요.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할 때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도록 분류한 표를 말하는데 세로줄은 족, 1족에서 18족까지 있습니다. 하고 가로줄을 주기,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라고 한다. 자, 밑에 보시면 잠깐만 밑에 좀 볼게요. 요거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요거 좀 보려고요. 요거. 자, 동그라미 1번 전형원소, 전이원소예요. 전형원소. 주기율표의 1족, 2족, 13족부터 18족에 속하는 원소를 의미하며 전이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이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원소예요. 얘네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전형 원소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2번 전이 원소예요. 자, 이 이자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자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르다고 해요. 얘네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배우겠어요? 안 배워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볼게요. 주기율표의 3족에서 12족에 속하는 원소를 말하며 모두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뭡니까? 전형원소. 자, 전이원소는 3족에서 12족에 해당된다. 그거까지 체크하시고 요 표를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자, 1번부터 몇 번까지요? 20번까지. 원래는 요 옆에 이제 가로 쓴 게 뭐냐면 이게 원자량이거든요. 원자량 어디다 써야 된댔어요? 원소 기호의 좌측 위에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양해하세요. 원래는 이거 쓰려면 엄밀히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1번에 1번. 그렇죠? 여기가 원소 기호. 그 다음에 이거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질량수, 원자량. 그렇죠? 근데 여기 안 보일 것 같아서 옆에 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몇 번까지요? 20번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암기 팁 써놨어요.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 남아, 알유인황, 염아, 칼슘. 첫 번째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로족도 좀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로를 뭐라고 했어요? 이제 주기. 이 주기는 뭐랬어요? 아까 우리가 껍질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주양자수 기억합니까? 그래서 주기가 1이라는 거 뭐야? 껍질이 1개. 이건 2개, 3개, 4개. 그 의미가 될 것이고. 다음에 여기 세로는 뭐예요? 아, 족이라고 그래요. 자, 족자 앞에 가자 붙여보세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비슷하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나름대로 성격이나 성질들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무슨 시간이에요? 화학 시간이에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어떤 액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바깥에 몇 개, 안정되게 하려고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자, 먼저 1쪽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에요. 얘네들 어떻게 됩니까? 1주기에서부터 7주기인데 수소는 비금속이라서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2주기에서부터 7주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밑에 써놨어요. 암기 팁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리나, 칼루, 세프 암기. 그렇죠? 자, 2조.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토금속. 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륨, 바륨, 라듐, 베마, 카스, 바라, 암기. 다음에 몇 쪽이에요? 13조.
뭐가 없어요? 3족하고 12족이 없죠. 얘네들은 무슨 원소라 했어요? 전이 원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애들. 배운다고 했어요? 안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배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몇 족이에요? 13족이 오는 겁니다. 다음에 13족은 무슨 원소예요? 붕소족 원소기고요. 14족은 탄소족, 15족은 질소족, 16족 산소족, 그 다음에 17족 그 유명한 무슨 원소예요? 할로젠 원소. 반드시 암기해야죠. FCl, BRI, 풀염부요. 이 요드가 아이온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요. 풀염부아. 브롬도 원래 브롬이었는데 이거 BR도 브로민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최근 법 다 개정해가지고요. 최신법 다 개정된 거 반영해가지고 써놓은 거니까요. 풀염부아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18쪽이에요. 자, 불활성 가스예요. 자, 활성은 뭐예요? 활발한 성질인데 이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활발한 성질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바깥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8개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하는 애예요. 눈길도 주지 않는 애. 주의해. 왜? 내가 너무 안정하고 있으니까 상관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주위에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에서 헬레아, 크세아.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 그 다음에 세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주기율절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왼쪽이에요. 어때요? 전부 다 금속 쪽이 좀 들어가 있네요. 금속. 얘네들이 금속 쪽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오른쪽은 대칭적이니까 뭐겠어요? 이쪽은 비금속 쪽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 하나 또 하나 체크하시고. 다음에 맨 위에 제가 뭐 써놨어요? 이제 원자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원자가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원소들이 바깥에 전자가 몇 개가, 8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액션 취한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 뭐예요? 결합하거나 반응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쉽게 말하면 어떤 결합에 필요한 팔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팔의 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자가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룰을 갖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 이 1족 애들은 뭐냐면 팔에 2개의 팔을 가져요. 어떤 팔을 갖냐면 플러스 1가라는 팔을 갖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7가라는 팔을 갈아요. 팔을.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플러스 2가라는 팔을 갖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가라는 팔을 갖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갖냐면은 절대값 수치가 낮은 쪽에 팔의 개수를 가져요. 즉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숫자를 따지면 플러스 1이 큰데 그 부호를 제외한 절대값, 그렇죠? 숫자만을 보면 어디가 더 작아요? 1이 작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1쪽 애들은요. 절대값 수치가 되는 1가에 대한 플러스 1가라는 팔을 갖습니다. 2족은요, 플러스 2가. 3족은요, 플러스 3가. 4족은요, 플러스 4, 마이너스, 동이 같잖아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달달 가져요. 다음에 15족은요, 5하고 3이니까 어느 거 같겠어요? 마이너스 3가를 갖고. 16족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 얘네는 눈길도 안 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결합하기 위한 팔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원자가를 갖습니다. 이 원자가가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화학식을 쓰거나 그렇죠? 어떤 결합을 할 때 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맛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자세한 거는 이제 실기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 그냥 뭐 분자식을 써라, 화학식을 써라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맛보기 형식으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앞서 본 그 주기율표를 제가 좀 간략하게 20번까지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자과 관련된 본 거죠. 자, 1족을 원자가가 얼마나 했어요? 플러스 1. 1족. 2족은 플러스 2. 13족은 플러스 3. 그다음에 14족은 플러스 마이너스 4. 15족은 마이너스 3, 16족 마이너스 2, 17족 마이너스 1.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14족에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잖아요. 얘네들하고 결합할 때는 얘가 마이너스 4로 결합을 하고요. 얘네들하고 결합할 때는 얘가 플러스 4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간략하게 보려는 건 뭐예요? 어떤 식으로 원소와 원소가 만났을 때 화학식이 만들어지는지 그거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NA하고요. 자, CL이 만나요. 얘들 결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식의 결합이 되느냐? 자, N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는 1족이잖아요. 원자가가 얼마예요? 플러스 1이네요. 자, CL은요. 어디 있어요? 여기 17족.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는 원자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결합을 하려면 전기적으로 전체가
제로가 되죠. 중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0이 됐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결합해요. 그래서 NaCl이 됩니다. Na하고 Cl이 결합하면 NaCl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Mg하고 Cl이 결합해요. 자, Mg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는 몇 쪽이에요? 2쪽이니까 플러스 2의 원자까지 갔네요. Cl은요, 아까 17쪽이었었죠? 마이너스 1의 원자까지 가져요. 전기적으로 제로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네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이게? Mg에 CL에 CL을 쓰는데 저희 화학할 때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거 2개는 오른쪽 하단에다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Mg, CL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Mg하고 CL이 결합하면 MgCl2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H하고 O가 결합해요. 자, H는 1쪽이죠. 1쪽이니까 얼마 가져요? 원자가가 플러스 1을 갖고요. O는요? O는요 16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를 가져요.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전기적으로 제로가 되려니까 H가 2개 필요하네요. 그러면 H2O라는 이런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은요, 그래서 수증기나 마찬가지예요. H3O도 아니고 H2O2도 아니고 HO2도 아니고 뭐예요? H2O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그 원리는 뭡니까? 얘네가 왜 이렇게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안정하려고.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그래서 요거는 저절로 내가 막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해되는 거예요. 몇 가지는 암기할 게 있어요. 예외적인 게. 하지만 대부분은 요 주기율표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원자가 암기하시면은 대부분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실기 때 좀 더 많이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진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일반 성질 갈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당연하죠.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원소의 가장 바깥쪽 전자 궤도에 존재하여 결합에 관여하는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통하여 화합물 등을 생성할 때 최외곽 전자만이 그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반응을 하므로 최외곽 전자가 같은 족의 원자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의 최종적인 건 뭐예요? 안정하려고. 내가 맨 바깥에 껍질, 즉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가 예를 들어서 7개예요. 그럼 얘는 어떤 행동을 취해요? 전자 하나를 받아서 8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의미예요. 내가 최외곽 전자가 5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5개를 버리고 8개를 만들든가 내가 3개를 받아들여서 8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자를. 그러니까 얘는 어떤 행동을 취해요? 3개의 전자를 받아들여서 8개를 만든다는 거죠. 즉 결론은 옥텟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뭐한다? 화학적 결합을 한다. 근데 그건 같은 족이니까 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 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18쪽 원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 헬륨은 제외 2개가 되어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다. 옥텟 규칙. 얘네들은 물길도 주지 않는 애들이라고 했죠. 안정하니까. 원래는 맨 바깥의 껍질이 8개가 안정한데요. 1주기에 있는 거 2개 있죠. 수소하고 헬륨. 그때는 어떻게 돼요? 2개일 때 안정해요. 이거는 실험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외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용어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물리화학적 성질입니다. 자, 물리화학적 성질은 1번이 원자 반지름, 2번 이온화 에너지, 3번 전자 친화도, 그 다음에 4번 전기 음성도, 그 다음에 5번 비금속성, 6번 금속성은요. 제가 한 번에 설명하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지우고요. 요 그림입니다. 자,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우리 전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이온화 경향이라는 거 배웠어요. 기억하세요?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금속의 반응성의 크기고 얘네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께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 순서를. 그래서 극 하나 말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중에 극 하나만 해보세요. 극 하나. 극 하나가 어떻게 되죠? 칼륨, 칼슘, 나트륨.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누가 큰 거예요? 칼륨이 크고 칼슘이 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칼륨하고 칼슘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이 비교한 거잖아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갈수록 더 힘이 커지겠네요. 지금 뭐예요? 이거는 금속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금속의 성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이 의미죠.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됐죠? 자, 이럴수록 뭐가 커져요? 지금 말씀드린 금속의 성질이 커지는 거예요. 이온하고 경향이 큰다는 건 이제 금속의 성질이잖아요. 또한 칼륨하고 이제는 누굴 비교해요? 나트륨 비교해요. 그럼 칼륨하고 나트륨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 둘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다고 그랬어요? 칼륨. 뭐 어떻게 돼요? 내려갈수록. 그렇죠? 결국 족에서는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자, 요럴수록 여기에 관한 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럴수록 자,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금속성이 커지죠. 맞죠? 이온화 경향이 금속,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잖아요. 금속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온화 경향도 커지네요. 잘 보셔야 돼요.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쉽겠네요. 이거를 제 책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를 잃기, 방출한다 해서 이건 전자 방출성이라고 써놨어요. 전자 방출성. 그러면 전자를 잃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이온이 되기 쉬워요? 아, 양이온이 되기 쉽겠네요.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겠네요.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자 반지름은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면 이제 핵에서 이제 껍질이 있잖아요. 원자의 핵 중심 요 선에서요. 이 껍질 하단부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자, 껍질이 두 번째 있다. 두 개 있다. 그럼 뭐예요? 2주기죠. 2주기고. 세 번째 있으면 3주기잖아요. 껍질 3개라고 그러면. 그러면 2주기하고 3주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원자 반응이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3주기가 커지죠. 2주기보다는 3주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래로 갈수록 뭐가 돼요? 원자 반지름도 커지겠네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도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요 성질을 그냥 다 갖는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뭐가 돼요? 금속성이 커지고 이온화 경향이 커지고 전자를 잃기 쉽고 전자 방출성이 커지고 얘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다 설명이 된 거지. 됐죠? 자, 이건 지금 뭐 얘기했어요? 금속성. 그럼 당연히 뭐가 생각나요? 아, 대칭적인 게 생각나야죠. 뭐가 나와요? 아, 비금속성이 나와야죠. 그럼 비금속성 어때요? 요거랑 대칭적, 반대가 되겠죠. 자, 먼저 주기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금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일 커지겠네. 다음에 족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족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비금속성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커지겠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커지겠네. 누가 제일 높아요? 플로어로. 실제로 얘가 비금속성이 제일 강합니다. 얘가 비금속성이 제일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아, 비금속성이 강하다. 주기율표 상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렇죠? 같은 족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감소할수록. 그게 책에 써 있을 거란 얘기죠. 비금속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금속성은 어떤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면 전자를 얻기 쉬운 거, 잃기 쉬운 거. 아, 전자를 얻기 쉬운 거죠. 요거랑 반대죠. 대칭적인 거. 자, 전자를 얻기 쉽다는 건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일량 전자 뭐가 돼요? 아, 얘는 음이온이 되기 쉽겠네요. 됐죠? 다음에 전자 친화도라는 게 있어요. 말 보세요. 전자 친화도예요. 전자랑 친한 정도. 얘랑 누가 전자랑 친해요?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랑 친하다는 거죠. 얘네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전자 친화도 커집니다. 다음, 전기 음성도가 있어요.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정도예요. 자, 마이너스라는 얘는 얘네예요, 얘네예요. 당연히 얘네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도 얘네가 갈수록 커집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온화의 정의가 뭐냐면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보세요. 얘네들은요. 전자를 말 그대로 방출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은 전자를 떼려고 달려가면 얘네들은 전자를 던져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크겠어요? 얘가 훨씬 더 크죠. 얘네들은 전자를 놔야 안 놔요. 꽉 쥐고 있는 애들, 얘는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꽉 쥐고 있는 애들인데 그거를 끊어서 말 그대로 얘네를 분리시키려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 누가 커져요? 얘가 커지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도 커지죠. 다음에 여기 전자를 얻기 쉽다는 거를 저희 책에는 뭐라 하냐면 전자를 흡수한다서 전자 흡수성이라고 제가 써놨을 거예요. 요건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 책을 보시면 다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뽑아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됐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요거 크카나서부터.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죠? 여기서부터 요거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자 신화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번 이제 전기 음성도. 요걸 한번 보시자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처럼 비금속에 있어서는 이 전기 음성도가 되게 중요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전기 음성도예요. 비금속의 반응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기죠, 힘세기. 자, 정의. 화학적 반응에서 분자 내의 원자가 전자를 끌어다니는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전자를 말 그대로 끌어당기는 거. 전자와 끌어당겨서 내가 말 그대로 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세기를 암기하셔야 돼요. 세기가 뭐냐면 F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강하게 뭐라고 했어요? F. O, N, Cl, Br, C, S, I, H 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폰, 염불, CSI 수타대로 반드시 암기하고 계시죠. 먼저 왜냐하면 문제를 물어보는 것들이 이 세기 자체만 물어보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반응해서 얘네가 반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기로 하거든요. 그걸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됐죠?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같은 주기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그다음에 같은 쪽에서는 위로 갈수록 이건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이거 좀 암기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